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최근 몇 년 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7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기술국의 설립을 승인하고 국무부가 이 부서의 설립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부서의 설립을 통해 미국의 사이버 공간과 신흥 기술에 대한 안보 외교를 개편하고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6월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 기술국 설립 의사를 미국 의회에 통보한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사이버와 신흥 기술 경쟁국들과 적국들이 야기하는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신설되는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기술국은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와 신흥기술 정책 사안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외교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외교적 노력에는 사이버 공간과 중요한 기술들을 지키고 사이버상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며 전략적인 사이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해당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결정은 국무부가 적절하게 대비하고 협력국, 동맹국들과 함께 이 같은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는 해커 그룹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문서에 대한 해킹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멀웨어바이츠는 지난 2012년 활동을 시작해 한국 정부와 국방시설 등의 공격을 집중했던 북한 해킹 단체 APT-37이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의 문서, 특히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글 워드 HWP 문서를 집중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해킹 공격은 공격 대상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술로 자료 탈취나 복사, 문서 위치 변경 등이 가능하며 북한 해킹 그룹이 이 기술을 이용한 것은 처음으로 판단된다고 멀웨어바이츠는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력 사용은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 등 영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중국 억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은 한미연합사와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법전 10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stance and posture here, which is principally for meeting our mutual defense treaty requirements, does not preclude us from being able to provide support, if required, to COM Indo-Pacific in support of his missions.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전력을 온전히 한반도의 방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에 따라 다른 영내 갈등에 투입되는 걸 자제해왔을 뿐 주한미군 전력 사용 권리는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In the case of contingencies, it is possible, plausible, and the United States has every right to employ them as they see fit to meet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네이선 프레이어 미국 육군대학원 교수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 따라 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의 최근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국방부가 미군 전략을 여러 정부에 신속 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역동적 병력 전개 관점에서도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에만 고정시키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answer that just simply by saying the forces that are present in the Indo-Pacific theater cannot be hermetically sealed for one specific set of circumstance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당장 한반도 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면서도 한반도 지배를 겨냥한 중국의 패권 추구가 이미 시작됐다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역량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한 양국 간 대중국 대응 교리나 전략이 부재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최소 4건의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해 몰수를 추진 중인데 대부분 미국 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예치돼 있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세계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의 궐석 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자금은 세계 계좌에 예치된 약 237만 달러로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7월 문제의 자금을 소유한 기업들이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지적하며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몰수 소송 제기 이후 해당 자금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인을 확인해 연락을 취하고 관련 내용을 미국 정부의 몰수자산 웹사이트에 공개했지만 시한 내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몰수에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 후에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 검찰이 궐석 판결, 즉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결을 법원에 요구한 겁니다. 법원이 미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궐석 판결을 허가하면 해당 자금 약 237만 달러는 미 정부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자금이 미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라고 밝혀 이변이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최종 몰수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자금 상당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압류로 이어지지 않는 등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유엔 안보리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아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 관련 자산이나 자금이 실질적인 몰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검찰은 이번 237만 달러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추가로 3건의 몰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지난해 3월 미 검찰에 피소된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와 8월에 몰수 소송이 제기된 가상화폐 계좌 280개는 이미 미 정부의 공식 공고가 마무리되는 등 궐석 판결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지난해 9월 미 검찰은 중국의 통신기업 ZTE와 북한 간 불법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약 95만 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 등의 대북 제재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등의 대북 관련 조치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 특유의 독립성에 주목하면서 몰수 등 관련 조치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오는 19일 개최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 오스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기 위해선 퇴역 후 7년 이상 지나야 하지만 오스틴 지명자는 4년밖에 지나지 않아 의회 면제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40년 이상 군복무 뒤 지난 2016년 사성장군으로 퇴역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부사령관으로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이라크 미군 철수 정책을 담당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됩니다.
북한이 현재 미국과 유럽에 있는 유엔 주재 대표부에 24명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유엔 의전 연락지원실이 각국의 대사 명단을 토대로 작성한 블루북 최신 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에 파견해 활동하는 외교관은 모두 24명으로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뉴욕엔 김성 대사를 비롯해 9명이 상주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엔 한태성 대사 등 6명, 오스트리아 비인엔 최강일 대사 등 9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27명과 비교해 3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네바 주재 외교관이 9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유엔 의전 연락지원실은 회원국 대표부 주소와 연락처, 외교관 명단인 블루북을 발행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 대표부에 변동사항 관련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8일 보도자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 자료집의 영문본을 미국 의회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57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해당 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의회를 비롯해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국제 주요 민간연구소 등에도 정책 자료를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책 자료집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악법이 될 것이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당 법을 철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